북한에서 김정은 전용기를 호위하는 공군 중자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절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김정은이 비행 중 쓰러져 긴급 귀환했을 때 전용기 특실에서 목격한 피 묻은 침대와 권력 승계 서류들. 그날 밤 보위부는 그를 제거 대상으로 분류했고 48시간 후 그는 아내와 6살 아들을 데리고 민항기 조종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권총 한 자루와 가짜 폭탄뿐이었습니다. 왜 가족을 데리고 탈북하게 되었는지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조종관에서 손 떼. 지금 당장. 탕. 총성이 민항기 안을 울렸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오전 11시 40분 고려항공 JS205편 평양발 원산행. 저는 조종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오른손에는 권총, 왼손에는 폭탄처럼 보이는 물건. 움직이지 마. 이 비행기는 이제 내가 조종한다. 기장이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조선인민군 공군 중좌. 김정일 동지 전용기 호위 편대 출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어. 그러니 조용히 비켜. 부기장이 무전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마. 총을 겨눴습니다.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승무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 객실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승객 28명. 그중 2명. 제 아내와 6살 아들. 그들도 지금 공포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48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조선인민군 공군 중좌였습니다. 김정일 전용기 호위 조종사, 무궁화 2개를 단 엘리트, 평양 중심가, 고급 아파트, 특별 배급, 보위부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신분. 하지만 이제 저는 민항기를 납치한 범죄자입니다. 제 뒤에는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앞에는 두려움에 떠는 조종사들. 그리고 곧 북한 공군 요격기가 우리를 쫓아올 것입니다. 기장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지시대로 해. 고도 유지, 속도 최대. 어디로 가려는 거요? 남쪽이야. 기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미친. 그건 불가능해. 요격당할 거야. 알아. 하지만 돌아가면 우린 죽어.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로 동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길.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JS205편. 여기는 평양 관제탑. 응답하라. 왜 항로를 이탈했나?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JS205편. 기술적 문제 발생. 원산 대신. 남쪽으로 비상 착륙한다. 즉시 귀환하라. 이건 명령이다. 무전기를 껐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2개의 점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요격기. 48시간 전. 2020년 12월 16일. 순안국제공항. 저는 김정일 전용기 호위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양 방문 호위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역 진입 직전. 무전기에서 전용기 기장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위 편대. 긴급 상황. 원수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지금 의료진이 응급처치 중입니다. 즉시 평양으로 귀환합니다. 리 대좌가 명령했습니다. 즉시 평양 귀환. 최단거리, 최대 속도. 우리는 급선회했습니다. 오전 10시 20분. 순안공항 긴급 착륙. 전용기가 먼저 착륙했습니다.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착륙 후, 위 대좌가 저를 불렀습니다. 중좌 동무, 긴급 지시다. 전용기 내부 의료 장비 점검을 해라. 예, 왜 제가? 자네가 전용기에 가장 익숙하니까. 장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해. 명령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전용기 내부, 전용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이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의료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장실 뒤편 특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원래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공간.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정일이 누워있던 침대, 피 묻은 시트, 산소 호흡기, 책상 위에 서류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긴급 후계자 지명 관련, 김정은 동지 권력 이양 일정, 비상의료 대책. 제 손이 떨렸습니다. 김정일의 심각한 건강 악화, 권력 승계가 시작됐습니다. 김정은으로의 급격한 이양. 이건 국가 최고 1급 기밀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자 동무, 거기서 뭘 하십니까? 뒤돌아봤습니다. 보위부 부부장, 그 옆에 경호원 2명. 저는 장비 점검 명령을 받고 누가 특실까지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문이 열려 있어서 보위부 부부장이 책상에 서류들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중자 동무, 방금 뭘 봤습니까? 아무것도. 거짓말 마십시오.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공화국 최고 기밀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원수님의 건강 상태, 후계 문제, 권력 이양 일정.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저는 입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가십시오. 지금 당장. 저는 황급히 전용기에서 내렸습니다. 등 뒤로 보위부 부부장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즉시 본부 보고. 중자 박성민. 감시 대상 특급으로 분류. 제거 대상 검토. 너는 죽었다. 그날 밤 평양 관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얼굴이 그래요? 미연아. 저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미연. 평양음악대학 출신 피아니스트. 1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제게 안겼습니다. 아빠. 6살 준혁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저는 아들을 안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뭔가 있는 거 맞죠?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미연아, 들어봐. 왜 그래요? 무서워요. 나 오늘 뭔가를 봤어. 절대 보지 말아야 할 걸.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김정일이 비행 중 쓰러진 것, 긴급 귀환, 전용기 특실에서 본 것들, 피 묻은 침대, 권력 승계 서류, 김정은으로의 이양 계획, 그리고 보위부 부부장의 차가운 눈빛. 아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응. 아마 며칠 안에 보위부가 움직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체포되면 우리는, 준혁이는 북한의 연좌제, 가족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미연아, 나 혼자라면 도망칠 수 있어. 뭐, 비행기로, 국경을 넘어서. 미쳤어요. 그럼 격추당해요. 알아. 하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내가 도망치면 너희는. 아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당신 혼자 가면 우린 어떻게 돼요? 연좌제로, 수용소죠. 아니면 처형. 아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럼 답은 하나예요. 우리 셋이 함께 가야 해요. 뭐? 불가능해. 전투기는 1인용이야. 전투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른 방법? 전투기 말고? 민항기. 예? 고려항공 국내선, 평양에서 원산, 또는 함흥.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민항기를 납치하겠다고요? 나는 조종사야. 군 조종사는 민항기도 조종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계급장을 만졌습니다. 중좌 신분이면 국내선 탑승할 수 있어. 가족 동반도. 하지만 그건. 미연아. 저는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기 남으면 우린 다 죽어. 하지만 도망치면 적어도 살 수는 있어.
아내가 준혁이가 자는 방을 봤습니다. 준혁이는 함께 데려가야 해. 남기면 수용소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당연하지. 언제? 빠를수록 좋아. 사흘 안에.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봤습니다. 12월 18일. 모레. 응. 모레 아침 평양원산 노선. 우리는 밤새 계획을 짰습니다. 항공권 예약, 수화물 준비, 준혁이 준비, 그리고 마지막 준비. 12월 17일. 오전 9시. 부대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브리핑실에 들어서자 대화가 끊겼습니다. 리 대좌가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자네, 건강검진 재검 결과가 나왔네. 그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비행 금지 명령서.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명령이네. 조심하게. 그의 눈빛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보위부 조사실. 중좌 동무. 어제 전용기 특실에 무단 침입했죠. 검은 인민복의 신문관. 저는 장비 점검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실까지 들어가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그곳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침묵. 원수님의 건강 상태. 후계 서류들. 모두 봤죠? 저는 아무것도. 중좌 동무. 신문관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당신은 공화국 핵심 인물입니다. 하지만 신문관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보위부는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특히 최고 기밀을 본 사람은 담배 연기가 제 얼굴을 덮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집. 아내가 문을 열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비행 금지. 보위부 조사. 그럼. 응. 시간이 없어. 내일 떠나야 해. 아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내일? 너무 빨라요. 더 늦으면 못 가. 항공권 예약했어? 예. 내일 아침 10시 50분. JS205편. 좋아. 짐은? 최소한만. 가방 하나. 준혁이는? 아직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저는 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준혁이가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준혁아. 내일 아빠랑 여행 가자. 진짜. 어디로? 비행기 타고. 먼 곳으로. 와. 비행기. 아이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밤 11시. 전화벨. 리 대좌였습니다. 나와라. 부대 뒤편. 15분 후. 소나무 숲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자네 이름이 올라갔네. 뭐라고요? 보위부 내부 문건. 숙청 리스트. 숨이 막혔습니다. 명목은? 권력 핵심 기밀 누설 의혹. 저는 아무것도. 알아. 하지만 보위부는 의심만으로 충분해. 리 대좌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망쳐라. 지금이라도. 대좌 동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네. 하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을 지키게. 12월 18일. 새벽 3시. 아내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항공권. 여기. 준혁이 옷. 챙겼어요. 권총? 제 허리춤에 숨긴 권총을 만졌습니다. 부대에서 몰래 가져온 것입니다. 폭탄처럼 보이게 할 물건은 전선이랑 휴대폰 배터리, 검은 테이프로 감았어요. 가짜 폭탄, 조종사들을 위협할 용도. 좋아. 그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 남으면 확실히 죽어. 준혁이는? 아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순진한 얼굴로. 함께 데려가야 해. 공항에서 들킬까봐 무서워요. 내 신분증이면 통과할 수 있어. 중좌니까. 비행기에서 준혁이가 울면? 달래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출발합시다. 새벽 5시. 준혁이를 깨웠습니다.
아빠, 졸려. 준혁아, 여행 가는 거 기억나지? 일어나야 해. 아이를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가방 하나, 돈 약간, 신분증, 그리고 권총. 아파트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순환공항으로. 예, 차 안에서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 응, 멀리. 언제 돌아와? 나중에.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 8시 30분. 순환공항. 공항 입구. 보안 검색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권총이 발각되면? 계획이 들통나면?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경비병이 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조선인민군 공군 중좌. 수고하십니다. 중좌 동무. 경례. 통과. 수화물 검사. 가방을 엑스레이에 넣었습니다. 권총은 몸에 숨겼습니다. 검색원이 화면을 봤습니다. 이상 무후. 통과. 아내와 준혁이도 통과했습니다. 대기실로 갔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2시간. 가장 긴 2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탑승 게이트. JS205편 평양원산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할 거예요? 지금 안 하면 기회는 없어.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비행기 탄다. 그래, 우리 준혁이 처음 타는 비행기지? 응, 아이는 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승무원이 탑승권을 확인했습니다. 좌석 12A, 12B, 12C입니다. 감사합니다.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주-134 중형 여객기. 좌석 약 30개. 승객은 28명. 우리 가족 세 포함. 12열. 창가 좌석. 저는 통로 쪽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준혁이는 안쪽. 준혁이가 창밖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아빠, 저기 다른 비행기다. 그래, 멋지지?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권총을 만졌습니다. 오전 10시 45분. 출발 준비. 승무원이 안전 안내를 했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시고. 저는 벨트를 맸습니다. 아내도, 준혁이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승객들, 대부분 당 간부나 군인. 평양원산 노선은 특권층만 이용합니다. 앞쪽 3열에 보위부 간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 저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3열 남자, 보위부 같아. 어떻게 해요? 조종실 장악할 때 제압해야 해.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방법이 없어.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우웅.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이동. 준혁이가 흥분했습니다. 아빠, 움직인다. 응, 곧 날아오를 거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오전 10시 52분. 이륙. 활주로 끝. 엔진 출력 최대. 우와, 아앙. 비행기가 가속했습니다. 빨라졌습니다. 더 빨라졌습니다. 기수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륙. 준혁이가 환호했습니다. 와, 날아. 창밖으로 평양이 작아졌습니다. 대동강, 고층 건물들, 김일성 광장, 제가 평생 살았던 도시,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도시.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고도가 올라갔습니다. 1000m, 2000m, 3000m.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승무원이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5분. 예정된 비행시간은 40분. 원산 도착 예정 시각 오전 11시 반. 하지만 우리는 원산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 11시 10분. 동해 상공.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동해. 북한 동쪽 해안선. 아래로 원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준비됐지? 예. 준혁이 잘 지켜. 걱정 마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가짜 폭탄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에 전선을 감은 것. 검은 테이프로 둘둘 감았습니다. 언뜻 보면 폭탄처럼 보입니다. 권총도 꺼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통로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종실을 향해 승객들이 저를 봤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조종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보안 검사입니다.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부기장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권총을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 부기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야? 조용히 해. 저는 조종실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기장이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조선인민군 공군 중좌. 이제부터 이 비행기는 내가 조종한다. 뒤 객실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보위부 간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봐. 당장 내려와. 저는 가짜 폭탄을 들어올렸습니다. 움직이면 터뜨린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조종실. 기장에게 명령했습니다. 항로 변경. 남쪽으로. 미쳤어? 남쪽은 NLL이야. 격추당해. 알아. 하지만 해야 해. 왜? 대체 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로 동해. 남쪽으로 대한민국. 살기 위해서야. 오전 11시 20분. 조종실. 항로를 남쪽으로 변경하라고. 저는 권총을 기장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안 돼. 이건 자살이야. 내가 할게. 비켜. 저는 부기장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부조종석에 앉았습니다. 계기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도 5,000m, 속도 시속 500km, 위치 원산 북방 30km.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전투기를 조종했습니다. 민항기는 더 무겁고 느립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항로를 남쪽으로 틀었습니다. 기수가 돌아갔습니다. 남쪽, 자유를 향해.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JS-205편. 여기는 평양 관제탑. 즉시 응답하라.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JS-205편. 기술적 문제로 남쪽 긴급 착륙한다. 즉시 귀환하라. 이건 명령이다. 거부한다. JS-205편. 당신이 누군지 알아. 중좌 박성민. 즉시.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이제 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보위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객실. 뒤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승객들이 공황 상태였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납치야. 비행기 납치. 말도 안 돼. 보위부 간부가 일어났습니다. 이봐. 당장 비행기를 돌려. 저는 가짜 폭탄을 들어올렸습니다. 앉아. 움직이면 터뜨린다. 겁주지 마. 그게 진짜 폭탄인지. 그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탕. 천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다음은 사람이다. 앉아. 보위부 간부가 주저앉았습니다.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사이 제 아내 미연이 준혁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 거야.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린 믿어. 오전 11시 30분.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2개의 점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요격기. 기장이 말했습니다. 봤지? 공군이 출격했어. 우릴 격추할 거야. 알아. 미친놈. 승객들까지 죽일 셈이야. 입 닥쳐. 무전기를 켰습니다. 북한 공군 주파수. JS-205 여기는 호위 1점 즉시 북쪽으로 선회하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소좌. 제 공군 사관학교 동기. 박동무.
나야. 박성민. 형님. 미안하다. 형님. 무슨 짓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살려고. 민항기 납치. 미쳤어. 나도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침묵. 그리고 박소자의 떨리는 목소리. 형님. 나한테 명령이 떨어졌어. 격추 명령.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나도 가족이 있어. 알아. 박동무. 내 잘못이 아니야. 형님. 정말 미안해. 무전이 끊겼습니다. 레이더 화면. 요격기 2대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오전 11시 40분. 창밖으로 전투기가 보였습니다. 맥-21점. 제가 탔던 바로 그 기종. 양옆에서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박소자의 목소리. 형님. 마지막 경고다. 북쪽으로 선회하라. 안 돼.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어. 요격기가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탕탕탕. 예광탄이 우리 앞을 스쳤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객실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으아, 악, 죽는다. 준혁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아내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모두 죽어. 가야 한다. 끝까지. 고도를 낮췄습니다. 3000m, 2000m. 해수면에 가까워졌습니다. 레이더 교란을 위해 박소자가 다시 무전을 보냈습니다. 형님. 고도가 너무 낮아. 위험해. 알아. 제발. 돌아와. 미안하다. 나는 갈 수밖에 없어. 형님. 그때 레이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삑삑삑. 미사일 오곤. 기장이 소리쳤습니다. 미사일이다. 죽었어. 다 죽었어. 승객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내가 준혁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급상승. 기체가 떨렸습니다. 중력이 몸을 짓눌렀습니다. 미사일이 아래로 지나갔습니다. 폭발. 충격파가 기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오전 11시 50분. 앞에 선이 보였습니다. NLL. 북방한 개선. 남쪽과 북쪽의 경계. 넘으면 대한민국입니다. 박소자의 무전. 형님. 더 이상은 못 쫓아가. NLL 넘으면 우리도 격추당해. 고맙다. 박동무. 형님. 살아. 제발. 응. 너도. 요격기 2대가 선회했습니다.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오전 11시 55분. NLL 남쪽. 연료가 바닥입니다. 기장이 소리쳤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봤습니다. 15%.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은 속초공항. 하지만 30분 거리. 못 가겠네. 그럼? 바다의 불시착. 미쳤어. 민항기를 바다에. 다른 방법이 없어. 그때 새로운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미확인 항공기.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자유로운 억양. 신원을 밝히십시오.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JS-205편. 북한 고려항공. 우리는 탈북합니다. 뭐라고? 탈북입니다. 승객 28명. 대한민국 영공으로 진입 허가를 요청합니다. 침묵. 긴 침묵.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안내를 따라오십시오. 창밖으로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F-15K. 대한민국 공군. 미끄러지듯 우리 옆으로 왔습니다. 조종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정오 12시 5분. 가장 가까운 활주로로 안내하겠습니다. 강릉공항으로 오십시오. 연료가 부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비상 착륙 준비 완료. 따라오십시오. F-15K가 앞서 날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객실에서는 승객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남한에 온 거야? 말도 안 돼. 집에 어떻게 가? 보위부 간부가 소리쳤습니다. 이봐, 당장 돌아가. 우린 공화국 인민이야.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돌아가고 싶으면 헤엄쳐 가. 이 비행기는 남쪽에 착륙한다. 제 아내가 준혁이를 안고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기뻐서 그래. 여기가 어디야? 자유로운 곳이야. 정오 12시 20분. 강릉공항.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소방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도, 경찰차도 모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료 게이지 -5%. 엔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착륙 준비. 저는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고도 하강, 속도 감소. 활주로가 가까워졌습니다. 기장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조종할 줄 아는구만. 20년 했어요. 군 조종사? 김정일 전용기 호위. 대단한 사람이었구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고도 100m, 50m, 20m.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충격.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브레이크. 속도 감소. 100, 50, 30. 멈췄습니다. 착륙. 객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살았습니다. 모두 살았습니다. 정오 12시 30분. 활주로.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이 놓였습니다. 한국 경찰과 국정원 요원들이 올라왔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저는 권총을 내려놓고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공군 중좌 박성민입니다. 가족과 함께 탈북했습니다. 요원이 제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는 아내와 준혁이를 받습니다. 제 가족은 보호해 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안전합니다. 아내와 준혁이가 내렸습니다. 준혁이가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준혁아. 아빠 곧 할게.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씩 내렸습니다. 놀란 얼굴들, 혼란스러운 표정들. 하지만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위부 간부가 내렸습니다. 그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는 반역자야. 역적이야. 당신은 자유가 뭔지 모르시죠? 자유. 그게 뭐가 중요해. 조국을 배신했어. 아니요. 저는 제 가족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오후 2시, 국정원 조사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름은 박성민. 나이는 38. 북한에서의 신분은 조선인민군 공군 중좌. 김정일 전용기 호위 편대. 왜 탈북했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금괴, 보위부 조사, 숙청 리스트,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안전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사가 계속될 겁니다. 몇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이 웃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 후 2021년 6월 조사가 끝났습니다.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수많은 조사를 거쳤습니다. 북한 공군 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김정일 전용기 보안 절차는? 호위 편대 구성은?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협조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 그 대가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원,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 3개월간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내와 준혁이와 함께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여러분, 이곳은 북한과 다릅니다. 교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 선택.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모든 걸 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준혁이는 한국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사투리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적응이 빠릅니다. 한 달 만에 친구가 생겼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랑 놀았어. 그래. 뭐하고 놀았어? 축구. 친구가 손흥민 닮았대. 아내는 피아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이 지정한 곡만 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쇼팽, 모차르트, 베토벤, 그녀가 정말 사랑했던 곡들. 여보, 들어봐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자유로운 선율이 집을 채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첫 직장. 항공정비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북한 공군 중좌 출신이라고요? 면접관이 놀라워했습니다. 네, 김정일 전용기 호위 조종사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경력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은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300만 원.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버는 첫 돈,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가족을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준혁아, 뭐 먹고 싶어? 초콜릿. 그래. 사자. 장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과일, 고기, 과자, 장난감. 북한에서는 배급표로만 받을 수 있었던 것들. 여기서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42,000원입니다. 카드를 꺼냈습니다. B.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진짜 자유로워졌네요. 응, 진짜야. 1년 후 새 아파트. 정부 지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경기도 평택. 20평 남짓한 작은 집. 평양 고급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집. 우리가 계약한 집.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는 집. 이사 첫날. 준혁이가 방을 돌아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아빠, 여기 내 방이야? 응, 내 방이야. 진짜. 내 방? 북한에서는 방 배정도 국가가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가 자기 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밤에 우리 셋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준혁이가 잠들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기댔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응? 그날 비행기 탔을 때 무서웠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나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응. 준혁이가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웃고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죠?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응. 우리 잘했어. 가끔은 꿈을 꿉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꿈. 보위부에 잡히는 꿈. 처형당하는 꿈. 그럴 때면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준혁이가 자기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자유로운 도시가 보입니다. 괜찮아. 여기는 한국이야. 자유로운 곳이야. 다시 잠듭니다. 평화롭게. 3년 후, 2024년 현재, 저는 지금 항공기술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근처 회사, 매일 아침 출근합니다. 정상적인 직장인으로. 아내는 음악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엄마, 오늘 새 학생 왔어요? 응. 7살 여자아이. 준혁이처럼 밝더라. 준혁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평범한 한국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아빠, 나 커서 조종사 될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조종사? 응. 아빠처럼. 준혁아, 아빠는 북한에서 조종사였어. 여기는 달라. 알아. 근데 나는 대한민국 조종사 될 거야. 아이는 웃었습니다. 자유롭게. 그 웃음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킨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과 함께 서울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치킨을 먹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준혁이가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저기 비행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뜨는 비행기. 자유롭게 날아가는 비행기. 북한에서 저는 김정일을 위해 하늘을 날았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체제를 위해. 하지만 여기서 비행기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날아다 줍니다. 가족을 만나러, 여행을 가러, 꿈을 위해. 같은 하늘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뭐 생각해요? 우리가 탔던 비행기 생각했어. 그날? 응. 3년 전 12월 18일. 무서웠죠? 응. 죽는 줄 알았어. 저도요. 특히 준혁이 안고 있을 때.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냈어요. 응. 해냈어. 준혁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그래. 사자.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 평범한 가족. 하지만 이 평범함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가끔 밤에 뉴스를 봅니다. 북한 소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군사 퍼레이드, 김정은의 연설. 그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모르고, 선택할 수 없고, 두려움 속에서 그들 중 누군가는 예전의 저처럼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충성한다고 믿으면서.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깨달을 것입니다.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조국, 신분, 명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 자유, 선택. 준혁이는 이제 북한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빠, 북한이 어떤 곳이었어? 다른 곳이었어. 여기랑은 많이 달라. 거기도 학교 있었어? 하지만 자유롭게 공부하지는 못했어. 왜? 국가가 모든 걸 정했거든. 이상해. 왜 그래? 아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택할 수 없는 삶을, 감시받는 삶을. 그게 좋은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태어나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랄 것입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저는 오늘도 일합니다. 비행기를 정비하고, 안전 점검을 하고, 조종사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하늘을 납니다. 명령이 아니라 선택으로,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가끔 그들에게 말합니다. 안전 비행하십시오. 그들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웃음이 좋습니다. 자유로운 웃음.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가족의 목숨을, 제 인생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준혁이가 웃고 있고 아내가 피아노를 치고 있고 저는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언젠가 북한 하늘에도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다시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추격당하지 않고,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이번에는 준혁이와 함께 자유의 하늘을.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민항기를 납치한 조종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사는 가장.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